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천선을 사이에 두고 하루하루 널뛰기를 하는 코스피가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4천선을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엔캐리 청산 우려가 컸지만 AI 회의론이 한풀 꺾인 가운데 기관의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오늘 다시 반등했죠?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65% 오른 4,02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4,055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오전 중 잠시 4,000선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으나 금세 회복해 줄곧 4,020에서 4,030 사이에서 움직였는데요. 그러면서 하루 만에 다시 4,000피로 복귀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오르며 훈풍이 분 영향인데요.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대외적 요인이 있었음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자자별로 보면 기관이 지수를 견인했고요. 주요 종목 중에선 방산, 조선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한화시스템과 한화오션은 각각 약 11%, 6% 뛰며 상승폭이 컸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어제보다 1.55% 오른 915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도 1,480원을 넘지 않고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죠. 네, 1,476원 선에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은 1,475원 선에서 출발해 줄곧 1,470원대 후반에서 움직였는데요. 그러다 장 마감 직전 낙폭을 키워 1,476원 선에 안착했습니다. 주간 거래 종가는 지난 9일부터 벌써 열흘 넘게 1,470원을 웃돌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외환 당국의 개입과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환율의 상승 흐름을 막지 못했습니다. 고환율이 장기화되는 모습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시장 예상대로 일본은행이 11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일각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미 어느 정도 예고됐던 만큼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태희 기자. 네, 송태희입니다. 일본 기준금리 0.5% 벽이 30년 만에 깨졌군요. 그렇습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기준금리가 0.75%가 됐습니다. 3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마침표를 찍고 지난해 7월, 올해 1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 0.5% 올렸습니다. 교두통신 등은 엔화 약세와 2%가 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직접적인 인상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도 19년 만에 2%대로 상승했습니다. 그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되나요? 우에다 가조 일본 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지속해서 정책 금리를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기조로 일본의 기준금리가 오르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란 싼 이자의 엔화를 빌려서 고금리 자산에 투자해 금리 차익을 노리는 투자 전략입니다. 도이치뱅크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규모를 90조 달러, 약 3경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일시에 움직일 경우에 국제금융시장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상이 충분히 미리 예상되었다는 점에서 단기적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실제로 오늘 니케이와 코스피를 비롯해서 중국, 대만, 홍콩 등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물 경제에서 제기되고 있는 AI 거품론,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 이런 것들이 엔캐리 청산과 맞물릴 가능성을 유의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피즈 송태희입니다. 정부의 갖가지 대책에도 달러원 환율이 1,480원을 넘나들면서 1,500원에 육박하자 한국은행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은행들이 달러를 더 많이 들여오도록 이자는 주고 부담은 덜어주는 방식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한은이 외화를 맡기면 은행에 이자를 주는 방식을 시행하기로 했죠. 네, 외화예금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주는 건데요. 은행들이 한은에 맡겨둔 외화에 이자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동안 은행들은 외화를 맡겨도 이자를 받지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미국 기준금리를 근거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해외에 두던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 한은에 맡길 유인이 커집니다. 한은의 이번 조치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런가 하면 은행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함께 내놨죠. 네, 같은 기간 6개월 동안 금융기관에 부과하던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전액 면제합니다. 은행들이 외화를 조달할 때 내던 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한 건데요. 이 부담금은 외화를 많이 빌릴수록 더 내야 했던 비용입니다. 이를 없애주면 은행들은 달러를 빌리고 들여오는데 드는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그만큼 외화를 더 적극적으로 들여와 시장에 풀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나는 이번 조치가 어제 정부가 발표한 외환 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과 맞물려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앞서 정부는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유예, 외국계 은행 선물원 포지션 한도 확대 등 달러 유입을 가로막던 규제 빗장을 푼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지난달 농수산물 가격이 하락했지만 고환율이 계속되면서 생산자 물가가 석 달 연속 상승했는데요. 이 고환율 장기화 속에 연말 성수기를 맞으면서 서민들의 먹거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물가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소식은 김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텔 뷔페는 한 명 가격이 20만 원을 넘겼고 식당 삼겹살도 한 명에 5만 원을 넘기기 쉽습니다. 2, 3년 전에 비해서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특히 외식 물가는 두세 배 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10만 원 내외가 되죠. 부담되는 가격이지만. 외식이 부담돼 집에서 시켜 먹어볼까 싶지만 배달치킨 한 마리도 이제는 3만 원은 줘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튀김류 가격을 2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수입해오는 해바라기유 국제 시세가 급등한 데다 고환율이 겹친 영향입니다. 1,400원대 중반의 고환율은 생산자 물가를 석 달째 밀어 올렸습니다. 특히 석탄과 석유 제품이 2년 2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라 기름값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것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환율로 인한 고물가 부담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걱정해야 될 부분 아닌가. 고환율에 따른 고물가로 연말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는 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금융권의 지배구조와 최고 경영자 선임 관행을 정면으로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오늘 금융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점검을 지시했는데 최근 일부 금융지주에서 불거진 셀프 연임 논란에 대한 검사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이 대통령이 상당히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어요. 그렇습니다. 금융권 회장 연임 논란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와 은행의 CEO 선발 절차와 관련해 투서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며 문제 제기가 꽤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소위 이제 관치금융의 문제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뭐 개입 직접 관여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해서 안 하는데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 가만 놔두니까 이게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이 소수가 돌아가면서 계속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이것도 그냥 뭐 방치할 일은 아닌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금융당국을 향해 지배구조와 CEO 선임 과정 전반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장도 몇 차례 이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게 반복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사회의 독립성이 미흡해 대체로 회장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사로 구성된다며 거론되는 금융지주의 개별 산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금감원 검사 대상으로는 최근 연임을 했거나 연임을 추진 중인 BNK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이 거론됩니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를 출범해 개선 방안을 1월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 강제조사권 도입과 대대적인 과징금 부과를 주문했습니다. 신채영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강제조사권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조사권을 갖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냐고 반문하면서 기업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 강화도 주문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때리라니까요. 돈을 뺏어요, 돈을.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제도도 만들고 조사 인력도 대량으로 좀 투입해가지고 하는 쪽쪽 다 걸린다 이 생각이 들게 꼭 하셔야 됩니다. 현재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6%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요. 공정위는 유럽연합 기준 30% 등을 언급하며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 위반이 반복되면 기존에 물렸던 과징금의 최대 100%를 재차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정위가 플랫폼들의 이 불공정 약관도 들여다보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쿠팡이 해킹 등 불법 접속에 따른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두고 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불공정 이용 약관을 두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배달앱과 대리운전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식품과 교육, 건설, 에너지 등 4대 분야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고질적인 담합에는 과징금뿐만 아니라 가격을 다시 정하라는 명령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신서원입니다. 이 불공정 약관과 관련해서 쿠팡이 지난해 말에 회사 이용 약관에 해킹 같은 서버 불법 접속 등에 대한 면책 조항을 슬그머니 추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소비자 공분이 일었었죠. 이후에 국회 질타와 정부 개선 공고 등이 이어졌고 방금 전해드린 대로 이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을 들여다보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 쿠팡이 결국 다음 주부터 이 논란이 된 약관을 손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재 기자, 뭐가 또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쿠팡은 오는 26일부터 이용약관 내 해킹, 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제38조 7항의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이 조항을 새로 추가한 이후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아왔는데요. 이 조항을 검토한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당 조항이 약관규제법과 어긋나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까지 연이어 나서 개선을 권고하자 결국 원상복귀로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약관 수정으로 쿠팡은 스스로의 이용 약관에서도 해킹으로 인한 손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무와 관련한 근거 조항도 보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존 약관에는 개인정보보호 책무와 관련해 회사가 자체 마련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른다라고만 밝혔는데요. 변경 약관에는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기준과 개인정보 관리,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명시해서 법적 책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 소비자의 알 권리도 강화합니다. 앞으로 약관 개정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내용일 경우 적용 7일 전 쿠팡 앱이나 웹사이트에 공지하는 것 이외에도 적용일자 30일 이전까지 이메일이나 SMS 등을 통해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알리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이번 주 안에 쿠팡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개선 권고 조치 결과를 제출받을 예정이라면서 필요시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포용적 금융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년에 저신용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졸 청년과 채무조정 이용자에게 저금리 정책 대출을 늘리고 성실히 갚으면 은행 대출로 넘어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보영 기자입니다. 대출이 쉽지 않은 고졸자와 미취업자 등 청년. 내년에는 학원비나 창업준비자금 명목으로 최대 500만 원을 연 4.5%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생계자금 대출도 같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채무 조정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주는 저금리 소액대출 규모는 올해보다 3배 넘게 늘어납니다.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난 차주를 위한 예방대출 금리는 연 15.9%에서 5에서 6%대로 크게 낮아집니다. 가난할수록 더 비싼 이자를 내는 이른바 금융계급제를 바꾸라는 대통령 주문에 따른 조치입니다. 상환하시면 그때 그동안의 이자를 반을 다시 되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디폴트 위험이 없는 거를 증명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은 다시 저희들이 되돌려주는 거죠. 햇살론 등 정책대출 금리도 인하하고 재원은 금융권 출연금을 늘려 마련합니다.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을 다 갚으면 더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의 정책대출로 넘어갈 수 있고 이후에는 은행권 대출로 이어지는 크레딧 빌드업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년 종잣돈 마련을 위한 비과세 청년 미래적금은 내년 6월 출시되고 매달 최대 50만 원을 넣으면 3년간 연 6에서 12% 금리가 적용됩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포용적 금융은 확대되지만 가계대출 조이기는 계속됩니다. 내년부터는 집값이 비쌀수록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금융당국이 고액 주담대를 내주는 은행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기로 하면서 고액 주담대는 아예 안 나오거나 나와도 금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오수영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 영업을 다시 문제 삼았습니다. 영업 양태로 볼 때 우리는 주로 땅 짓고 헤엄치기식, 그러니까 담보, 땅 담보, 집 담보 잡고 돈 빌려주고 이자 먹기. 이게 주축인 거 맞아요. 금융위도 제도 개편으로 답했습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의 한 70%가 주담대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하고 안전하고 돈이 잘 되고 왜냐하면 떼일 염려가 적으니까. 이에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부터 고액 주담대에 대한 은행의 자본 적립 부담을 늘립니다. 이미 내년부터 주담대 위험 가중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은행이 자본을 더 쌓아야 하는데 고액 주담대는 그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은행들은 고액 주담대의 금리를 높이거나 취급 자체를 줄이는 쪽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거의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10월 10일 대책 이후로 고가주택에 대해서 대출 한도 자체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제가 공격적으로 고가주택에 대해 금리를 어떻게 하지 않아도 이미 취급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은행이 내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대출 규모 기준으로 바꿔 고액 주담대를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집값이 떨어져도 담보 가치까지만 책임지는 유한 책임 주담대도 등장할 전망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가만 갚으면 채무가 정리됩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일종의 계약인 이용약관에 반드시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이 개정을 추진하는 이용약관에 이용 패턴과 기록 수집을 새로 명시했습니다. 실제 수집 전에 서비스별 동의를 따로 받겠다는 설명이지만 이렇게 새로 추가된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립니다. 김동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카오가 내년 2월 4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개정 이용 약관입니다. 카카오가 제공하는 SNS나 콘텐츠 등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이용 패턴과 기록을 분석, 요약해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비스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이용 약관에 포함시키면서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민감한 이용자들이 해당 조항만 거부하려 하면 전체 약관을 다 거부해야 하는데 이러면 카카오 서비스 전체를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측은 이용 약관 개정만으로 실제 이용 패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개별 서비스별로 이용자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해도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권리, 옵트아웃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앞서 딥시크나 챗GPT도 옵트아웃을 도입하지 않았다가 여론에 떠밀려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런 동의는 좀 더 설명을 잘해주고 이게 꼭 필수로만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관 개정 배경에 대해 카카오는 내년 공개할 새 기능을 위한 밑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AI 기반 신규 기능, 개인화 서비스 도입과 AI 기본법 시행을 고려해 필요한 내용을 약관에 명시했다라면서 법령을 준수하고 있고
AI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 동의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이용 패턴이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이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정보가 아닌 사업자의 편의상 요구되는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아파트 규제가 강화되면서 분양시장의 수요 흐름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대신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주거용 오피스텔, 이른바 아파텔로 수요가 몰리는 모습입니다. 이 소식은 박연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과천의 한 주거용 오피스텔 청약 현장입니다. 지난 15일 진행된 분양에서 359실 모집에 972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 2.71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타입은 경쟁률이 19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무주택 요건과 청약 가점제, 대출 규제 등으로 아파트 청약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은 상황에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주거용 오피스텔로 수요가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가점 경쟁도 없습니다. 대출 규제에서도 아파트보다 자유로운 편이어서 아파트 청약에서 밀려난 실수요자들이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0-15 대책 이후 40여일간 5,3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전 같은 기간보다 60% 넘게 감소한 반면 오피스텔 매매는 32%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의 거래 가격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규제의 초점이 아파트에 맞춰진 반면 오피스텔은 규제 영향권 밖에 있어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 주거지로서 입지가 강화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에서 일부 예외가 인정이 되고 주거 여건이나 이런 것은 기존의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는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가격도 상승 중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진입 문턱이 높아질수록 주거용 오피스텔로 향하는 수요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어제 현대차 임원 인사를 끝으로 올 연말 4대 그룹 인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인사 키워드는 세대 교체와 쇄신이었습니다.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고 40대 젊은 리더와 기술 중심 인재를 발탁해서 이 세대 교체는 물론 쇄신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조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 그룹의 올해 임원 승진자 수는 모두 219명으로 작년보다 10%가량 줄었습니다. LG그룹 임원 승진자는 올해 98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SK그룹은 해킹 사태가 터진 SK텔레콤 임원진을 30% 이상 줄이며 전체적인 임원 축소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만 임원 승진자가 10% 정도 늘었는데 5년 넘게 이어지던 감소세가 잠시 멈춘 것에 불과하다는 평이 나옵니다. 조직 슬림화를 통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검증된 인재만 선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젊은 인재들을 중용하며 세대 교체를 가속화한 점도 특징입니다. 현대차는 40대 임원 비율을 50% 가까이 끌어올렸고 SK는 신규 임원의 60%가 40대입니다.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또 젊은 세대의 주축으로 전체적인 인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술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 인재가 전면에 등장한 것도 두드러진 모습으로 꼽힙니다.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로보틱스 생태계 구축과 모빌리티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리더들을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박홍근 하버드대 교수를 미래기술 연구조직 수장으로 영입했고 LG도 그룹의 두 축인 전자와 화학사령탑을 기술통으로 교체했습니다. 과감한 인적 쇄신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살아남기 위한 준비는 마쳤습니다.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여부는 실행력에 달려있는 만큼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철도노조가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코레일과 노사 협상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며 총파업을 철회했었는데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다고 하는데 철도노조가 다시 이렇게 총파업 카드를 꺼낸 이유가 뭡니까? 네, 철도노조는 지난 10일 사측인 코레일과의 본교섭에서 성과급 기준을 기본급의 100%로 산정하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는데요. 이 약속을 정부가 지키지 않으려 한다며 재차 파업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노조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감정합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기재부는 이 합의를 뒤집었습니다.
절차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자 이제는 아무 근거도 없이 정상화는 어렵다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코레일은 공기업인 만큼 임금에 관한 부분을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는데요. 노조는 이 공운위가 성과급 지급 기준을 노사 합의 내용인 100%가 아닌 90%로 의결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총파업에 들어간다면 시민들 불편이 상당히 크겠죠? 그렇습니다. 코레일은 KTX, 새마을호 등 기차는 물론이고 수도권 전철 일부 노선도 운영합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3호선, 4호선 일부,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등입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 시 하루 평균 약 250대의 열차가 운행이 멈출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업 예정일인 오는 23일부터 운행이 멈출 걸로 예상되는 열차의 승차권 발매를 오늘 오후부터 제한하기 시작했고요. 이미 표를 끄는 고객에게는 순차적으로 개별 문자 메시지를 보내 열차 운행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할 계획입니다.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SR도 오는 22일부터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